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건우입니다. 3, 4월달 국어교육론 이제 교육과정반 개강을 합니다. 개강 일정이 한 주 미뤄졌어요. 그래서 오늘 3월 13일에 개강을 하게 됐는데요. 3월 13일 오늘 개강도 직강은 개강을 하지 못하고 인강으로 대체해서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조금 심각한 단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1주차 수업은 우선 계획적으로는 인강으로 제공이 될 것 같고요. 2주차 수업의 경우에는 학원 일정에 따라서 이제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직강 수업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잘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3, 4월 달 반에서는 국어교육론 이제 교육과정반을 운영을 합니다. 이제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늘 수업과 관련해서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자료를 잠깐 보실 거예요. 잠깐 앞에 빔을 보시면요. 직강 선생님들도 물론 집에서 오늘 인강으로 대체해서 수업을 보시기 때문에 직강 수업, 직강, 인강 상관없이 업로드된 자료 그리고 수업 교재를 다 합치면요. 앞에 보시듯이 총 7가지입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요. 그죠?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맨 앞에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는 교재, 본 교재예요. 우리 본 교재가 있어야 성취기준 내용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 교재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사용 교과서 출력하셔야 됩니다. 또는 옆에 태블릿 PC로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성취기준 빠빠표라고 해서 이 빠빠표를 출력을 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본 실물로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 빠빠표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습 자료 프린트 있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 자료 빈칸 마인드맵 연습 문제 있고요. 마지막으로 목차 정오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준비를 하셨다면 책상 위에 이 7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 많죠. 정리를 해야 돼요.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볼 자료를 좀 추려서 책상 위에 좀 정리를 하고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번, 6번 스터디 자료는요. 지금 필요 없죠. 수업 끝난 이후에 복습 자료를 활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5번, 6번 치우시면 되겠습니다. 치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목차 정오표요. 목차 정오표도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아니에요. 잠시 뒤에 이제 수업의 진도를 나가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것도 같이 옆으로 치워 두셔도 됩니다.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는 책상 위에 놓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교사용 교과서 봐야 되니까 교과서 있어야 되고요. 성취기준 빠빠표 있어야 되고 복습자료 프린트가 있어야 됩니다. 요 복습자료 프린트 요걸 통해서는 우리가 관련 이론을 한번 같이 엮어볼 거예요. 그리고 빠빠표로는 우리가 체계를 한번 잡아볼 거고요. 교과서 보면서 성취기준이 어떻게 풀이가 되는지 우리 같이 봐야죠. 물론 교재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책상 위에는 요 4가지가 있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렇게 좀 책상을 먼저 정리를 하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3, 4월 달반 새로 들어가니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교재로 이동을 해서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리엔테이션부터 간단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빔을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빔 자료 같은 경우는요.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빔 자료는 따로 업로드를 해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랑 빔 자료 앞에 칠판을 보시면서 같이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1번입니다. 3, 4월 교육과정반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학습하는지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월 교육과정반에서는요. 말 그대로예요.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가장 최신 교육과정인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서요. 2015 개정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정리하는 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성취 기준을 정리할까요? 성취 기준. 교육과정 중에서도. 성취 기준은 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필수 학습 내용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요 성취 기준을 잘 숙지를 해야 된다,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취 기준을 잘 정리하는 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5 개정교육과정 같은 경우는요, 모든 성취 기준의 내용을 일일이 설명해 주진 않아요. 조금은 불친절한 교육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부족한 부분을요, 이전 교육과정인 2012 그리고 2009 개정교육과정으로 좀 보충을 하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4월달 반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장은 특징이 나와요. 3, 4월달 반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즉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3, 4월달 반에서는 성취기준, 교육과정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것이냐, 그 내용에 대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맨 먼저 교육과정 빠빠표가 있어요. 교육과정 빠빠표로 체계를 잡을 거예요. 체계를 먼저 잡고요. 그 다음에 본 교재로 가서 성취기준 내용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복습자료 프린트로 관련 이론을 같이 묶어서 살 붙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용 교과서로 가서 우리가 봤던 성취기준 내용이 교과서에 어떻게 서술이 되어 있는지, 풀이가 되어 있는지를 보면서 한 큐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진도가 나간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이고요. 다음 장은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 제목을 잠깐 보시면 성취기준 학습의 효율성 제고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어과 교육과정은요, 국어과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중학교에서 학습해야 할 교육과정도 있고요, 고등학교에서 학습해야 할 교육과정도 있어요. 그렇다면 중학교 교육과정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왜? 그 이유는 다음 장이 나옵니다. 다음 장 잠깐 예를 보시면 토론으로 한번 예를 들 수 있는데요. 토론의 경우에는요, 고등학교 2, 3학년이 배우는 화법과 작문에도 나오고요, 고등학교 1학년이 배우는 국어에도 나오고요, 중학교 1, 3학년이 배우는 국어에도 나와요. 똑같은 주제인데 각 학년군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순차적으로 진도를 나갔을 경우에는 똑같은 내용을 3번이나 봐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배로 걸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토론이라는 주제로 묶어서요, 3개의 성취 기준을 한 번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 중심으로 진도를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앞으로 잠깐 이동을 하시면은, 그래서 아이고요, 뒤로 왔네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시면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요, 고등학교 선택 과목인 화법과 작문, 독서, 요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기본축으로 잡고, 그리고 나서 중학교 1, 3학년의 국어라든가 고등학교 1학년이 배우는 국어의 성취 기준을 같이 묶을 거예요. 어떻게? 같은 주제로. 그래서 주제 단위로 묶어서 성취 기준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그런 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게 두 번째 특징, 효율성을 좀 높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세 번째 특징으로 갑니다. 세 번째 특징의 경우에는요, 교과서를 본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성취 기준 먼저 보고요, 성취 기준과 관련된 교과서를 채택을 해서 교과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교과서 같은 경우는 화법과 작문, 독서, 매체, 그리고 중학교 국어까지 다양한 출판사의 내용 중에서 좋은 교과서 내용을 좀 뽑았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같이 선택을 해서 볼 예정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요, 요 교사용 교과서를 따로 냈어요. 그래서 부교재를 출간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요 부교재를 따로 출간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다음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다음 카페에 수강생 인증을 남겨주시면은요, 저희가 인증 절차를 거쳐서 교사용 교과서를 메일로 보내드렸어요. 그죠? 근데 아직 미처 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카페에 들어가셔서 인증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교재까지, 올해는 부교재가 없고 교사용 교과서를 이메일로 보내드린다까지 안내를 드리면서 교과서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반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다음 반은, 그렇다면 3, 4월 교육과정 반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 운영 일정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먼저 수업 시간 같은 경우는요, 매주 금요일 9시 30분부터 16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시간이 좀 유동적이에요. 유동적이라는 말은 저는 늘 이 말을 써요. 무슨 말이냐, 아무리 늦어도 16시까지는 끝내드리려고 제가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이전에 끝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강의실은
1호에서 진행이 되고요. 수업 시간 이후에는요, 질의응답을 좀 받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직강을 대상으로 빨강 스터디 특별관리반을 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관리반을 운영을 할 건데 수업 시간 이후에요. 금요일 16시부터 약 2시간 정도 이제 특별관리반, 즉 빨강 스터디 특별관리반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빨강 스터디를 운영했잖아요. 그거보다 나름 조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장 잠깐 보시면 기존 빨강 스터디부터 보시죠. 기존의 빨강 스터디의 경우는요, 빈칸 마인드맵 하고요, 관련 연습 문제 드렸어요. 그죠? 그 드리고 나서 같이 모두먼끼리 문제 풀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서로 답안 돌려보셨어요. 돌려읽기 하셨고, 피드백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저와 답안 정리하시면서 질의응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죠? 스터디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일부 내용을 좀 추가를 합니다. 어떤 내용을 추가를 하느냐? 3, 4월 진도에 맞춰서요, 중간평가, 기말평가를 좀 시행을 해보려고 해요. 이걸 왜 하냐? 저는 매주 진도를 나가잖아요. 그죠? 매주 진도를 나가는데 복습을 잘 쫓아오시는지, 복습을 체계적으로 하시는지를 좀 점검해 보려는 목적에서 중간평가, 기말평가를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 저만 진도를 나가면 뭐래요? 여러분들께서, 선생님들께서 잘 복습을 하시면서 쫓아오셔야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그래서 4주차에는요, 중간평가를 볼 거예요. 4주차에는 중간평가를 볼 텐데 1주차부터 3주차 내용을 바탕으로 중간평가를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주차에 가면요, 8주차는 기말평가를 볼 건데요. 이 8주차에는 4주차부터 7주차까지의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말평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평가, 기말평가를 보고 나면은요, 그 내신 답안지를 제가 채점을 해서 결과 첨삭지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상담을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숙지를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지금 수험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전체적인 상담을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또는 허용이 된다면 과제를 부여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 수업 시간에 나가는 자료 이외에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자료, 그런 과제를 부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주 제공되는 복습 자료하고 따로 제공해드리는 이 과제를 잘 실천을 하고 계시는지도 제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걸 왜 할까요?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스파르타식 스터디라고 할까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조금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원래 계획 같은 경우는요 2주차 수업부터 이 스터디를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강 수업이 운영이 되고 있지 못하죠. 그죠? 그러므로 직강 수업이 재개가 되면은 그때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직강 수업이 재개되는 그 주차에 조교 선생님께 신청서를 받으셔서 작성을 하시고 다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빨강 스터디 특별관리반의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는 스터디예요. 강제성이 있는 스터디이므로 원하는 분에 한해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중간에 탈퇴는 없습니다. 2달 단위로 운영이 되는데, 즉 3월달, 4월달 2달 단위 운영이 되는데 중간에 탈퇴 없으니까 그걸 잘 생각을 하시고 스터디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스터디를 하시다가 탈퇴를 하신다 그러면 같은 모드먼을 구성해 드리는데요, 모드먼 분들께 음료를 제공을 해야 되는 벌칙까지 제가 세워놨어요. 이런 걸 왜 할까요? 이런 걸 탈퇴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즉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공부를 시켜드리려고 이런 벌칙까지 제가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 빨강 스터디, 즉 특별관리반의 경우에는 직강을 대상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강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즉 매주 자료가 똑같이 업로드되고 제공이 되니까 같이 따라오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강 선생님들도 제공되는 자료로 똑같이 쫓아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스터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장은 이제 교재로 가시기 전에 본격적으로 좀 워밍업을 좀 해보고자 해요. 어떤 워밍업을 하느냐, 3, 4월 달 교육과정반 같은 경우는요 무슨 반이에요? 말 그대로 교육과정을 잘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반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2015 개정교육과정을 중점적으로 본다고 그랬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의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이 정도는 좀 나름대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내용을 교재를 보기 전에 좀 체계적으로 좀 워밍업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같이 보시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을 합니다. 맨 처음은 교육과정이란 무엇인지 개념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대로 영어로 커리큘럼이죠. 커리큘럼인데 이 커리큘럼은 라틴어 쿠레레에서 온 말이에요. 그죠? 쿠레레에서 온 말이다. 근데 쿠레레는 달린다, 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사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명사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 쿠레레의 의미를 좀 따져보자면요. 경주장에서요. 경주마가 경주로를 달린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쿠레레의 의미를 교육적 현장, 교육 장면에 좀 적용을 해보자면요. 경주마의 경우는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달린다의 의미는 공부한다의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요 경주로 있잖아요. 경주로는 과연 어떤 의미 있느냐? 뭐래요? 경주로 같은 경우는 학생이 공부하는 공부 과정이다. 다른 말로 교수 요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경주마가 경주로를 달린다라는 그 쿠레레의 의미는 교육적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자면 학생이 공부하는 과정을 거쳐서 학습한다, 공부한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서 이 커리큘럼, 쿠레레, 즉 교육과정의 의미를 좀 정리를 해보시죠. 결론적으로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교육 목적, 목표 이런 것들을 좀 달성을 하기 위해서요. 무엇을 선정해서 어떻게 조직해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세우는 교육의 전체적인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전체적인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계획에 따라서 교육과정, 즉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교과서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교육과정의 의미다, 개념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넘어가서 2015 개정교육과정이 왜 개정이 되었는지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교육과정에서요 2015로 왜 개정이 되었는지 이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가면서요 교육 환경이 변화를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저출산이 이어지면서 학령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그죠? 거기다가 언제나 반복되는 얘기, 이 얘기는 교육과정 개정될 때마다 나와요. 그죠? 문제풀이식 교육으로 인해서 너무 지식만 강조하는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 극복을 해보고자, 즉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문이과를 통합하는 교육과정을 만들었고요. 또 인문학적 상상력이라든가 또는 과학기술 창조력을 두루 갖춘 엄청 자주 나오는 말,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2015 개정교육과정을 만들었다라는 개정 취지를 성취기준 교육과정 해설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정 이후에요. 다음 장은 적용 시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같은 경우는요 2018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죠. 2018년도에 1학년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해서 올해 2020년도에는 3학년이 적용이 됩니다. 즉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이 모두 적용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2020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학년이 모두 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적용을 받는 그런 시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2015 개정교육과정 교과서로 모든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듣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2015 중에서도 국어과 교육과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봐주시고, 국어과 교육과정이에요. 국어과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공통교육과정과 선택교육과정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통교육과정이라는 말은요 모든 학생이 배우는 과목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선택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선택해서 듣는 과목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국어과도 공통교육과정, 선택교육과정이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교육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고등학교는 잠시 뒤에 보시고, 먼저
중학교 1, 3학년부터 보실게요. 중학교 1, 3학년부터 보시면 중학교 1, 3학년이 배우는 국어 교과의 교과목 명칭 자체가 국어예요. 국어. 중학교의 국어 교과서 이름은 국어라는 얘기죠. 이 국어 안에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이 모두 다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중학교 1, 3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이 국어는 공통교육과정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 국어는 중학교 1, 3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모두 다 배우는 과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되셨고, 다음은 고등학교로 갑니다. 고등학교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이 돼요.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이 되는데 이는 다시 공통과목 그리고 선택과목으로 나뉘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과목의 경우에는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국어가 해당이 되고요. 고등학교 2, 3학년의 경우에는 선택 과목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택 과목은 다시 일반 선택 그리고 진로 선택으로 나뉘게 되는데 일반 선택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합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그리고 문학이 있죠. 그리고 나서 진로 선택에는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읽기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다음 장 잠깐 보시면서 이해를 좀 시켜보면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이 배우는 국어에 대한 얘기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이 배우는 국어 교과의 교과목 명칭은 국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 국어 안에도 역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내용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어는 어떻게 운영된다고 그랬어요? 선택 교육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공통과목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달리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모두 다 이 국어를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2, 3학년에 가면은 이제 선택에 의해서 선택한 과목을 배우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됐어요. 다음 장은 잠시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기습 질문이에요. 교과서 같은 경우는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 교과서가 있다는 것은 해당 교과목이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2015 국어과 세부 교육과정은요,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서 모두 몇 개일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당연히 문서는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 먼저 이 말부터. 국어과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문서는 하나입니다. 그 문서 안에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국어과 교육과정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즉 문서는 한 개인데 이를 좀 쪼개본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합쳐서 몇 개일까요? 라는 의미예요. 몇 개일까요? 힌트가 있다면 위에 요 두 줄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목이 있어야 교과서가 있죠. 교과서가 있다는 것은 과목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또 교과서가 있다는 것은 교육과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힌트를 드린다면 교과서가 몇 개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교육과정이 몇 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이런 체계부터 잡으셔야 돼요. 교과서 몇 개 있어요? 먼저 중학교부터 한다면요. 중학교에는 어떤 교과서가 있어요? 국어라는 교과서가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이 배우는 국어라는 교과서가 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2, 3학년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뭐가 있어요? 합법과 작문, 그 다음에 독서, 그리고 언어와 매체. 언어는 문법이잖아요. 그죠? 언어와 매체, 또 문학이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앞에서 보셨던 실용국어, 심화국어, 그리고 고전 읽기, 요렇게 교과서가 있죠. 총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총 9개의 교육과정이 있다. 세부 교육과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8개예요. 무슨 말이냐? 중학교 1, 3학년 하고요. 고등학교 1학년이 배우는 국어 교과의 교과서 명칭은 국어였어요. 그죠? 그런데 특징,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둘 다 중학교 1,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모두 다 이 국어라는 것을 배워야 됐어요. 그죠? 그 이유는 선택해서 배우는 건데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학교 1, 3학년이든 고등학교 1학년의 국어이든 공통 과목의 형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모두 다 배운다. 그러므로 똑같이 공통 과목의 형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빠빠표를 보시더라도 1페이지 잠깐 볼까요? 1페이지를 보시더라도 요 동그라미 빨간색 1번이 있어요. 그죠? 빨간색 1번에 보시면 초등학교, 중학교 1,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같이 있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모든 학생들이 국어를 배워야 하니까. 그러니까 같은 공통 과목의 형식이므로 같이 만들어서 한 개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크게는 9개, 작게는 8개의 세부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장 같은 경우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특징을 잠깐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2015 개정교육과정 같은 경우는요, 성취기준마다 1년 번호가 있어요. 성취기준마다 1년 번호를 붙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뒤에서 예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1학년, 1,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성취기준의 예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990101이라는 이런 숫자들이 붙는다는 얘기죠. 990101이라는 이런 1년 번호들이 붙어요.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맨 앞에 9 같은 경우는 학년을 의미해요. 학년. 즉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잖아요. 그럼 중학교는 어때요? 7, 8, 9학년이죠. 그런데 9를 통일을 해서 9로 통일을 해서 중학교 1, 3학년이다 라고 사인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은 당연히 10학년이겠죠. 그죠? 그러면 10이라는 숫자는 고1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고2, 3은 어떨까요? 10, 11, 12학년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고등학교 2, 3학년의 경우에는 12라는 숫자를 통일을 해서요. 고2, 3이다 라는 사인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요 국이라는 것은요. 과목 명칭을 이해합니다. 과목명. 그래서 국이라는 것은 국어를 뜻합니다. 지금 얘가 어디예요? 중학교 1, 3학년과 고1이에요. 그죠? 중학교 1,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배우는 국어 교과의 명칭은 뭐였어요? 국어예요. 국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은 국어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01이 있는데 앞에 01은 뭐예요? 하위 과목을 말해요. 즉 앞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 중학교 1,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국어 안에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이런 게 다 포함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런 하위 과목, 그래서 01번은 듣기, 말하기, 02번은 읽기, 03번은 쓰기, 4번, 5번 문법, 문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0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성취기준 번호를 말하래요. 1번 성취기준, 2번 성취기준, 3번 성취기준 이런 의미를 뜻하죠. 그렇다면 990101은 어떤 의미냐? 여기 보시면 9는 중학교였어요. 중학교, 9은 국어, 01은 뭐였어요? 여기 듣기, 말하기 1번 성취기준이다 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문제를 낸다면 19, 03, 02는 뭐예요? 19군 10은 고등학교 1학년이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죠? 고등학교 1학년이 배우는 국어에 03은 뭐예요? 여기 쓰기. 그죠? 쓰기에 2번 성취 기준이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년 번호는 절대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2015 개정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성취 기준마다 앞에 1년 번호를 붙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1년 번호를 보면은 어떤 영역의 성취 기준인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여기 보시면 중학교 1,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바탕으로 예를 들었고요. 다음은 고등학교 2, 3학년의 예를 바탕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대동소이해요. 대동소이 하는데 요 12 같은 경우는 학년을 뜻했죠. 고등학교 2, 3학년. 그 다음에 화작은 역시 과목 명칭이에요. 즉 화법과 작문을 줄여서 화작, 독서는 그대로 독서, 언어와 매체는 줄여서 언매. 요 언어가 문법이죠. 문법. 그리고 나서 02, 0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앞에 02는 하위 영역을 말합니다. 웬 갑자기 하위 영역? 화법과 작문은 뭐예요? 지금 얘를 화법과 작문을 들고 있는데 화법, 듣기, 말하기, 작문, 쓰기
두 개 합쳐서 하나의 교과서를 만들었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합법과 작문의 본질, 원리, 그리고 합법과 작문의 태도라는 하위 영역이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하위 영역을 뜻하는 일련 번호이고요. 뒤에 마지막 숫자 같은 경우는 역시 각각의 성취 기준 번호를 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2화작 0201이라는 이 성취 기준 일련 번호의 의미는 12는 고등학교 2, 3학년, 화작은 합법과 작문, 02는 뭐였어요? 여기 보시면 화법의 원리예요. 그죠? 화법의 원리와 실제, 그리고 나서 1번 성취 기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고, 다음은 교육과정의 변화를 잠깐 보려고 해요. 여기서부터 조금만 집중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 나름대로 이제 교육과정의 체계를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모든 교육과정이 마찬가지겠지만은 국어과 교육과정의 경우에도요, 교수 요목기부터 2015 개정교육과정까지 순차적으로 개정이 되어 왔습니다. 개정이 되어 왔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교육과정 볼 때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성취기준 내용을 중점적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렇다면 교육과정 만들 때 성취기준만 달랑 제시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왜냐? 나름의 국가의 이름을 걸고 나오는 공식적인 문서예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죠. 그죠? 그러므로 여기 맨 밑에 6, 7차 예를 보시면은 성취 기준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국어라는 교과는 어떤 성질,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국어 교과가 나아가야 할 방향, 즉 목표는 무엇인지, 그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 내용으로 가르칠 것인지, 그 교육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이렇게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라는 5개의 하위 요소로 교육과정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달랑 성취 기준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므로 국어 6, 7차부터는 이게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요 5가지를 기준으로 잡아서 계속 개정이 돼도요, 그대로 약간의 용어상의 변경이 있긴 하지만은 요 5가지 체계를 그대로 따라오고 있다. 그러므로 2015 개정교육과정 보세요. 2015 개정교육과정의 경우도 성격, 목표, 내용 그대로 쫓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요 방법, 평가 2가지를 합쳐서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으로 합쳐서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뒷장 잠깐 보시면 2015 개정교육과정의 전체적인 체계표예요. 전체적인 체계표 보시면 성격, 목표, 그 다음에 내용, 그리고 방법, 평가 합쳐서 여기 4번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요 5가지 체계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켜서 교육과정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중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내용은 뭐예요? 여기 부위표시 3번 보시면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요 내용을 잘 보셔야 되죠. 왜요? 엄밀하게 의미하면 이 중에서도 우리는 아무래도 요 성취 기준 내용을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왜 성취 기준 내용을 중점적으로 봐요? 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필수 학습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요 성취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교육과정을 만들 때요, 성취 기준의 내용을 제시할 때 한쪽 방향에 치우쳐서 제시를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우리 밥 먹듯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지덕체, 전인적 성장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성취 기준 제시를 할 때도요, 다양한 능력이 고루고루 발달할 수 있는, 성장시킬 수 있는 성취 기준을 요소를 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렇게 제시를 할 것이냐, 즉 나름의 체계를 갖춰서 골고루 요소를 뽑아내서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요런 체계적인 내용 체계표라는 체계표를 바탕으로 해서요, 성취 기준 요소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장 잠깐 보시도록 할게요. 다음 장 잠깐 보시면 국어과 교육과정에 내용 체계표 변천이 나타납니다. 내용 체계표 변천. 내용 체계표 변천이 7차부터 2015까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 체계표
내용 체계표의 경우에는요 6차 교육과정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6차 교육과정은 너무 오래전 교육과정이라 7차부터 제가 제시를 해놨는데 7차 교육과정부터 2012 개정교육과정까지 쭉 보시면 공통점이 뭘까요? 용어상의 차이가 좀 있긴 해요. 잠깐 정리를 하면 7차 같은 경우는 본질, 원리, 태도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식, 기능, 맥락이라는 용어를 2007에서 사용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2009, 2012도 지식, 기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요 본질, 원리, 태도, 지식, 기능 요 용어를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질, 원리, 태도 요 용어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본질은 뭐예요? 본질이라는 것은 해당 교과 혹은 해당 사물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근본적인 성질 또는 성격 이런 것들을 말을 하죠. 그죠? 그러므로 요 본질과 관련해서 우리가 학습목표 제시할 때 어떻게 제시해요? 뭐뭐임을 안다라고 해서 명제적 지식 형태로 학습 목표를 제시를 하게 되죠. 그죠? 자, 반면에 원리는 뭐예요? 원리라는 것은 해당 과목, 해당 교과 그리고 사물이 존재하는데 존재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 또는 근본적인 진리 이런 것들을 원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요 원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학습 목표 지수는 어떻게 해요? 뭐뭐를 할 수 있다라는 형식의 절차죠. 방법적 지식의 형태로 학습 목표를 진수를 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태도는 뭐예요? 태도는 일반적으로 줄여서 동흥습가라고 합니다. 동흥습가라고 하는데요. 동은 동기, 흥은 흥미, 습은요 습관, 가는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은 동기, 흥미, 습관, 가치 정의적인 요소잖아요. 그죠? 해당 학습 요소를 습득하게 되면은 성취하게 되면은 길러질 수 있는 정의적 측면의 능력 이런 것을 태도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본질, 원리, 태도라는 용어를 갖춰서 이 본질, 원리, 태도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골고루 성취 기준 내용을 요소를 제시를 하게 되는데 이 본질은 다른 말로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리는 다른 말로 기능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자, 그렇다면 다시 빔으로 오시면 지식은 다른 말로 본질이에요. 그리고 기능은 다른 말로 원리예요. 그죠? 원리.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7차 교육과정부터요 2009, 2012 개정교육과정까지 내용 체계표의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 본질, 원리, 태도 또는 지식, 기능, 태도라는 요 3원 체계에서 벗어나지 않고 3원 체계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체계표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2015 개정교육과정은 어때요?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본질, 원리, 태도의 3원 체계를 지켰어요? 아니에요. 안 지켰어요. 어때요?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이러한 새로운 내용 체계표를 가지고 와서 성취 기준을 만들게 됐죠. 교육과정을 만들게 됩니다. 즉 다음 장 잠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과연 뭘 뜻하는지를 나와요. 잠깐 보시면 영역이라는 것은요 맨 위에 보시면 뭐래요? 영역이라는 것은 교과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최상위의 교과 내용 범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 개념이라는 것은 교과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 개념이나 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요 네 번째 내용 요소라는 것은요 학년군에서요 해당 학년군 즉 1, 3학년, 중학교 1, 3학년, 고등학교 1, 고등학교 2, 3학년에서 꼭 배워야 할 필수 학습 내용을 내용 요소라고 명칭을 붙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기능이라는 것은 해당 학년군에 제시된 이러한 내용을 모두 다 배우고 나면은 수업 후에 학생이 할 수 있는 혹은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 갖추게 되는 능력을 이제 기능이라고
명칭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2015 개정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영역부터 기능까지 5가지의 내용 요소를 가져와서 교육과정을 만들었다. 내용 체계표를. 자, 다음 장 잠깐 보시면 2015와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2011 개정교육과정의 내용 체계표를 잠깐 가져왔는데요. 즉 내용 체계표 2012의 내용 체계표를 보시면은 가로축이 어때요? 가로축을 보시면 본질, 원리, 태도라는 가로축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2015 개정교육과정은 본질, 원리, 태도의 3원 체계를 버렸어요. 그죠? 새로운 체계를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로축이 바뀌겠죠. 그죠? 확인하시면 자, 맨 위에 보시면 이제 본질, 원리, 태도가 아니라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인식, 내용 요소, 기능이라는 새로운 가로축이 형성이 되죠. 그죠? 왜냐? 2015는 본질, 원리, 태도라는 3원 체계를 버렸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시면 완전히 버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왜요? 이번에 세로축 보시면 세로축에 본질, 원리, 태도가 살아있어요. 어떻게? 자리를 이동을 해서. 원래 같으면 이 가로축에 본질, 원리, 태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가로축의 내용을 세로축으로 옮겨버렸어요. 그죠? 세로축에 옮겨가면서 내 영역이라는 요소 안에 이 본질, 원리, 태도라는 요소를 집어넣은 거죠. 그러므로 2015 개정교육과정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본질, 원리, 태도라는 3원 체계를 따르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다. 일부 수용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보시면 지금은 화법과 작문, 고등학교 2, 3학년이 배우는 화법과 작문을 예를 든 거예요. 다음은 중학교가 나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역시 가로축은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으로 제시가 되고 세로축에 역시 본질, 태도 제시가 되어 있고 요거 이렇게 묶어서 원리 이렇게 용어를 붙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역시 중학교도 본질, 원리, 태도라는 체계표를 아예 버린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2015 개정교육과정 같은 경우는요,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2015 개정교육과정이 발표가 되고 나서부터 이제 논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 지금 첫 번째 문제점 같은 경우는요, 문제점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알아만 두시면 됩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같은 경우는요, 위에 가로축에 해당이 되는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학년군별 내용 요소, 기능이라는 새로운 내용 체계표를 가져왔잖아요. 근데 이 내용 체계표는요, 내용 교과, 도구 교과 중에서요, 내용 교과를 학습하는 데 적합한 내용 체계표예요. 즉 도구 교과에는 잘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근데 우리 국어과는 어떤 성격이 강해요? 국어과 같은 경우는 도구 교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 체계표가 잘 먹히지 않아요. 우선 첫 번째 문제부터 잠깐 보시면 앞에서 잠깐 본질, 원리, 태도 어디에 배치했어요? 영역에 배치했어요. 그죠? 근데 다음 장 보시면 중학교에서는 본질, 원리, 태도를 어디에 배치했어요? 핵심 개념에 배치했어요. 영역이 있지도 않아요. 여기다. 그죠? 그러므로 우선 일관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우선 문제점,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이를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수업을 나갈 거예요. 수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도를 나가느냐. 즉, 화법과 작문, 독서, 매체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학습을 할 겁니다. 그죠? 체계적으로 학습을 할 건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화법과 작문부터 진도를 나갈 거예요. 화법과 작문부터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근데 이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화법과 작문의 본질, 원리, 작문의 원리, 화법의 원리, 화법과 작문의 태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맨 앞에 있는 화법과 작문의 본질, 이거부터 진도를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수업을 나가느냐. 먼저 빠빠표로 체계표 잡고, 체계 잡고, 그리고 나서 교재로 가서 성취기준 내용 학습하고, 그리고 나서 복습자료 가서 관련 이론 살 붙이고, 그 다음 마지막 교과서로 가서 교과서에서 성취기준 내용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보면서 하나의 주제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체계부터 잡을 건데 이제 빠빠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빠표 준비를 하시면서 체계부터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빠표 보시고요. 출력을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실물을 보셔도 되고. 자, 체계를 잡기 전에 잠깐 빠빠표 안내를 드리면 빠빠표 1페이지에는 뭐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6개의 내용 체계표가 있어요. 내용 체계표. 근데 우리 교재에 보면은 1, 2, 3, 4, 5, 6이라는 내용 체계표가 한 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번에 한눈에 보고자 이 한 장의 내용 체계표 6개를 몰아 넣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1페이지 내용 체계표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2페이지, 3페이지에 가시면은 이제 화법과 장문에 해당하는 각각 성취기준별 핵심어라든가 관련 이론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페이지, 5페이지에 가시면은 4페이지는 독서, 5페이지는 고등학교 1학년 국어의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 6페이지, 7페이지에 가시면은 중학교 국어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내용에 대한 각각의 성취기준 내용 정리가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8페이지 보시면 8페이지는 언어와 매체 중에서 언어는 문법이니까 빼고 우리는 매체 내용이 정리가 우리가 할 학습할 매체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죠. 그죠? 이걸 언제 보느냐? 이걸 언제 보라고 제가 말씀을 만들었을까요? 이거는 처음에 우리 체계 잡을 때, 그리고 가지고 다니시면서 계속적으로 성취기준 눈에 익히시고 복습하시라고 만든 거예요. 수업 시간에는 우리는 주로 이 내용 체계표를 위주로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요 성취기준별 핵심 내용이라든가 핵심 요소라든가 관련 이론은 우리가 교재라든가 그 다음에 관련 프린트를 바탕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복습하시는 용어로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활용하시면 돼요. 성취기준은요, 많이 볼수록 눈에 익어요.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성취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 눈에 익혀서 제 입에서 성취기준 내용이 줄줄 나오면 가장 좋습니다. 그 정도까지 공부를 하시면 가장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옆에 두시고 자주자주 눈에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늘 휴대를 하고 다니시면서 성취기준 내용 외우시라고 요 빠빠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요 1페이지 내용을 보면서 체계를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 보실 거예요. 1페이지에 제시된 내용은요, 교재 50, 53, 56에도 똑같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1페이지를 보실 건데 1페이지를 보시면요,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로요 1, 2, 3, 4, 5, 6이라는 번호가 있어요. 그죠? 6번까지 있고 총 6개의 내용 체계표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이 6개의 내용 체계표 중에서요, 우리가 지금 화법과 작문의 본질부터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화법과 작문의 본질, 화법은 듣기 말하기예요, 작문은 쓰기예요. 이런 화법과 작문의 본질을 몽땅 모아서 정리를 하려면요, 요 1번부터 6번까지 그 번호를 바탕으로 했을 때 몇 번의 내용 체계표를 봐야 될까요? 체계 잡는 거예요. 몇 번의 내용 체계표를 봐야 화법과 작문의 본질을 몽땅 모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1번부터 6번까지 중에 화법, 작문 또는 말하기, 쓰기라고 쓰여져 있는 체계표를 다 고르면 돼요. 그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요 4가지를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내용 체계표를 바탕으로 화법과 작문의 본질을 다 몽땅 모아서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빠빠표 다시 보세요. 1페이지 보시면 1, 2, 3, 4, 5, 6이 있죠. 그런데 가로축, 세로축으로 빨간색 음영 들어간 부분 보시면 기준이 있어요. 뭐예요?
가로축부터 보시면 가로축 가운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은 중학교 1,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성취 기준 그 내용 체계표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 3학년이 배우는 선택 과목의 내용 체계표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가로축 보시면 세로축 보시면 맨 위에는 화법 영역, 가운데는 작문 영역, 맨 끝에는 독서 영역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화법 영역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1번, 2번 보시면 되죠. 1번 보시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1, 2학년부터 2번에 고등학교 2, 3학년에 해당하는 화법 내용에 관련된 내용이 쭉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러므로 1, 2번은 이렇게 쭉 보면은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고등학교 2, 3학년까지의 화법과 관련된 내용이 다 있죠. 똑같이 3번, 4번을 연속해서 이렇게 쭉 보면은 작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 번에 볼 수가 있고요. 5번, 6번도 독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고등학교 2, 3학년까지 한 번에 쭉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2번, 4번 잠깐 보실까요? 2번, 4번이요. 2번, 4번의 내용 체계표에 교과목은 뭐예요? 똑같이 화법과 작문이에요. 화법과 작문, 즉 화법, 작문이라는 과목을 같이 묶어서 하나의 교과로 구성을 한 거예요. 교과목으로 구성을 한 거죠. 그죠? 그랬을 때 내용 체계표는 몇 개예요? 내용 체계표는 한 개예요. 내용 체계표는 한 개다. 즉 무슨 말이냐? 이 화법과 작문의 내용 체계표를 보면요. 화법과 작문의 본질, 그 다음에 화법의 원리와 실제, 그 다음에 작문의 원리와 실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법과 작문의 태도, 요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가로축으로 보시면 맨 위에는 세로축 보시면 세로축 맨 위에 보시면 화법, 가운데는 작문이에요. 그죠? 화법과 작문으로 파트를 나누다 보니까 이 화법과 작문의 내용 체계표를 네 가지를 쪼갰죠. 쪼개서 얘는 화법으로 분류하고요. 얘는 작문 파트로 분류했죠. 근데 위에 있는 본질, 맨 밑에 태도는 공통이니까 얘 본질과 태도는 화법 영역에도 들어가고 작문 영역에도 들어가죠. 그죠? 그러므로 2번, 4번 요 두 개의 표에는 화법과 작문의 본질, 화법과 작문의 태도는 똑같고요. 가운데 제시가 되어 있는 2번에는 화법의 원리와 실제가 들어갔고요. 4번엔 가운데에는 작문의 원리와 실제가 들어간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화법과 작문의 본질 볼 거예요. 본질. 그러면 본질은 2번, 4번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표로 2번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1번, 2번, 3번 체계표를 바탕으로 화법과 작문, 다시 말해서 듣기 말하기 쓰기에 대한 본질을 몽땅 모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정리를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2번 체계표부터 보시죠. 2번 표부터 보시면 여기 2번 표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2번 표부터 보시면 화법과 작문 중 화법이에요. 먼저 맨 위에 화법과 작문의 본질이라고 있어요. 이 본질은 다른 말로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즉 화법과 작문이 존재하게 된 성격, 화법과 작문의 성격이 무엇이냐이잖아요. 무엇이냐를 묻는 게 바로 화법과 작문의 본질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체계를 잡아보면 화법과 작문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이 가지고 있어요? 의사소통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요. 또한 화법과 작문 행위를 통해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화법과 작문은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 내용이 여기에요. 바로 화법과 작문의 특성에서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특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1번으로 학습할 거예요. 화법과 작문의 특성.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의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화법과 장문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화법과 장문은 우리가 말을 하거나 또는 글을 쓰면서 내가 잘했는지 내 삶이 어땠는지 반성적으로 성찰 가능해요. 그죠? 즉 자신의 자아를 한층 더 성숙시킬 수가 있고요. 또 공동체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을 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화법과 장문은 자아 성장 그리고 공동체의 발전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화법과 장문은 맥락이 있어요. 이건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에는 맥락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맨날 그림 그려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화법과 장문의 기능, 맥락 요 두 가지 묶어서 우리 두 번째 내용 학습할 거예요. 두 번째 내용 학습할 거고 지금 2번 표에서 두 개의 학습 요소 뽑아냈어요. 다음은 이제 1번 표로 갑니다. 1번 표. 1번 표는 중학교 1,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듣기 말하기예요. 이제는 화법만이에요. 화법만. 듣기 말하기의 본질이죠. 여기 보시면 의미 공유 과정이라고 나옵니다. 의미 공유 과정. 무슨 말이에요? 화법의 성격으로 봤을 때 상호 교섭적 성격 생각하시면 돼요. 즉 화법 혼자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죠? 화법이라는 것은요. 화자와 청자가 마주보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각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 화자와 청자가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새롭게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런 의미로 다른 말로 의미 공유 과정, 상호 교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세 번째로 학습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 문화성이라고 해서 요게 네 번째인데 무슨 말이냐? 화법은 다양해요. 어떻게? 집단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계층에 따라서 다양한 화법 방식을 활용을 해요. 그죠? 다양하게 화법을 활용을 하는데, 즉 다른 말로 화법의 다양성이라는 용어를 붙일 수가 있어요. 즉 화법이 왜 다양한지 이 화법의 다양성에 대해서 네 번째로 학습을 할 거고요. 이게 1번 체계표. 그 다음 3번 체계표로 내려옵니다. 3번 체계표. 3번 체계표로 보시면 이번에는 쓰기입니다. 본질인데 쓰기예요. 쓰기라는 것은 문제 해결 과정,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두 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 해결 과정은 우리가 많이 했어요. 그죠? 즉 글을 쓸 때 다양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내용 생성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초고 쓰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등 다양한 인지적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때 전략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글을 쓰잖아요. 그래서 인지주의 작문 이론의 등장에 힘입어서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용어가 붙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을 우리가 5번째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은 우리가 맨 처음 봤던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쓰기예요. 그러므로 맨 처음에 제시된 우리가 첫 번째로 학습하기로 했던 내용과 겹치죠. 얘는 중복. 그래서 지우면 총 5개의 학습 요소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체계표를 통해서 화법과 작문의 본질과 관련해서 앞에 2개 그리고 3, 4, 5 요 5개의 학습 내용을 가지고 성취 기준을 정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부터 뭘 보실 거냐?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요. 목차의 수정본 한번 보세요. 목차의 수정본. 목차 수정본을 보시면은 파트 1, 파트 2가 있는데 맨 첫 장 보시면 맨 첫 장 같은 경우는요. 파트 2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파트 2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파트 2라고 메뉴에 쓰여져 있죠. 거기 보시면 맨 위에 1번에서 화법과 작문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네모 1, 그 다음에 네모 2가 있어요. 그죠? 네모 2로 가시면 화법과 작문의 본질이에요. 그죠? 화법과 작문 본질 안에 몇 개 요소 있어요? 5개. 그죠? 지금 우리가 칠판에 그리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런 내용을 학습하겠습니다 라는 내용 요소 5개가 여기도 차례대로 제시가 쭉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제가 이걸 왜 드렸을까요?
본 교재의 목차를 보시면 5개가 아니라 몇 개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2개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사태가 왜 발생을 했느냐? 올해 새롭게 교재를 개정을 하면서 출판사를 바꿨어요. 출판사를 바꾸면서 순서상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내용상에는 전혀 오류가 없고요. 약간 배열상의 오류가 생겼는데, 그래서 요거를 체계적으로 원래대로 학습을 하려면 제가 나눠드린 요 수정본대로 진도를 나가면 돼요. 내용상에는 아무런 오차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 나눠드린 목차 수정본을 교재의 목차에 붙이시면 되겠고요. 이 수정본대로 진도를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칠판에서 뽑았던 내용 체계표 중에서 맨 처음 요 화법과 장문의 특성부터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러면 교재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교재 60쪽부터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화법과 장문이 등장을 하죠. 여기부터 진도를 나갈 건데 잠깐 교재 60쪽 펴두시고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10분만 쉬었다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쉴게요. 네.